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봐요. 당신들은 과대 광고를 했습니다. 벌금을 내세요. 호주 정부는 대한민국에 무려 180억이라는 벌금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호주 정부를 뒷목 잡게 만들었고 호주 전역의 호주 시민들은 한국의 이 특별한 능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1위를 굳건히 지키던 미국을 단 한 달 만에 제치고 전체 인구 80%가 한국이 만든 것으로 교체해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했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호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그 생생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If it wasn't for Galaxy phones in the dark sea, we wouldn't be. 전 한국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호주 정부의 무지함을 고발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호주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샤런이라고 해요. 저까짓게 무슨 힘이 있을까 싶은 평범한 호주 여성이죠. 하지만 멍청한 호주 정부가 보인 행동은 제 조국이지만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이렇게 사연까지 적게 만들게 했네요. 저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곳곳을 누비며 여행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호주도 땅 덩어리가 커서 은근히 가볼 곳도 많고 아름다운 곳도 참 많거든요. 남편 올리브를 만난 것도 바로 여행지에서 만났어요. 늘 주변만 돌아다니며 여행을 즐기던 제가 큰 마음을 먹고 동남아국인 베트남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가는 것은 제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홀로 여행길에 나서기도 해야 했지만 정말 멀리 있는 타국에 가본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젊어서일까요? 왠지 모를 자신감에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 용기를 믿고 떠났습니다. 제가 있던 호주 멜버른에서 밤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출발했어요. 멜버른 툴라마린 공항은 언제 가도 긴 여행길에 나서는 그 느낌에 설렘이 가득해서 좋았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는 여정은 짧지 않았고 경유를 해야 했어요. 도착지는 베트남 다낭으로 갈 예정이라 중간에 베트남 하노이를 경유해서 다낭으로 갔습니다. 베트남 항공은 베트남의 국적기로 저가 항공인 비에젯보다는 훨씬 편했어요. 서비스적인 면에서도 만족했던 것이 헤드폰, 슬리퍼, 담요를 제공해줬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늘 기다리는 기내식은 솔직히 대단히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치킨과 비프에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영 제 스타일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여행길에 나섰다는 그 큰 설렘 하나로 저는 불편한 비행기에서 잠도 청해보고 뜬 눈으로 멍하니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언제 도착할까 싶을 때쯤 하노이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고 입국 수속을 밟고 수화물을 찾아서 트랜스퍼 했습니다. 하노이 국제공항에서 내렸으니 국내선을 타고 다낭으로 넘어가야 했는데요. 다소 낯선 환경이지만 차분하게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국내선을 타기 위해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고 직원분의 도움으로 이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게 길고 길었던 멜버른에서 다낭까지의 여정이 막을 내렸죠. 다낭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알아둔 그랩 택시를 불러서 예약해둔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막상 공항에서 내리면 택시가 정말 많아요. 그러나 제가 이용한 그랩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2만 원에 갈 거리를 10만 원에 가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베트남인이 아니기에 거리에 대한 비용을 잘 모르죠. 그런 관광객을 상대로 돈을 더 얹어서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니 애초에 정찰제로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랩에 몸을 싣고 숙소로 가는데 베트남 운전기사와 가벼운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우리 베트남은 처음인가요? 전 호주에서 온 샤론이라고 해요. 베트남에 처음 와봐서 모든 게 신기하고 낯설고 그러네요. 베트남으로 여행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휴양하러 왔는데 기다리고 있는 5일간의 일정이 너무 기대됩니다. 아하, 호주 사람들 많이 왔었어요. 지금도 다낭에 많이 있을 거예요. 베트남은 다른 곳에 비해서 물가가 저렴해서 길게 여행하기에 좋을 겁니다. 실제로 원래 여행 일정보다 더 늘려서 있는 사람들도 난 많이 봤어요. 샤론 씨의 첫 베트남 여행이 행복하길 바래요. 혹시라도 잘 모르겠거나 문제가 생기면 날 불러도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랩 기사가 너무 친절해서 베트남의 첫인상은 너무도 좋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말이죠. 수월하게 도착한 숙소에서 짐을 풀고 2시간 정도 숙면을 취한 후 저는 길을 나섰어요. 곳곳을 누비며 원래의 제 여행 스타일처럼 계획 없이 발길이 닿는 곳을 향해 무작정 여행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 마음이 편했고 좋았어요. 행복함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며 여행을 하던 어느 날 밤 바다가 펼쳐져 보이는 한 식당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멀리서 봐도 딱 호주인으로 보이던 남편은 제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같은 호주인 같다며 합석을 해 함께 시간을 보내자 했죠.
평소 같다면 어려울 것 같다고 정중히 거절을 했겠지만 왠지 모르게 남편과의 합석에는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함께 여행을 했어요. 낯선 곳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시간을 보내다니 제 스스로에게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제 여행 일수인 5일을 함께 보냈고 아쉬움에 2일을 연장하여 일주일을 채워 함께 했죠. 호주로 돌아오는 길도 함께 돌아왔고 돌아와서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했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났던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멋진 사람이었고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했죠. 남편과 결혼이 더욱 좋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서로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다르게 살았던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에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솔직히 결혼 전에 철없는 소리지만 이런 말도 했었어요. 올리브, 솔직히 난 결혼에 대해 자신이 있지는 않아. 평생을 자유롭게 여행하며 그렇게 살았던 내가 과연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올리브와 결혼한다는 것은 너무도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살던 삶이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두려워. 샤론, 절대 걱정하지 마.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을 거야. 나 역시 샤론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존중하고 여행을 좋아하잖아. 우리가 결혼을 하면 평생 서로의 편, 그리고 함께하는 것뿐이지. 그간의 삶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결혼을 결심했던 거야. 지금보다 더 다양한 세계를 누벼보고 우리는 자유롭게 그렇게 인생을 여행하고 모험하듯 살아가자고. 남편의 말을 듣고 전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고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제게 그랬어요. 샤론 정말 올리브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거야? 그거야 샤론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말이지. 막상 결혼하면 그 약속 절대 못 지킬걸? 나도 결혼 전에 우리 남편이 이것도 해준다, 저것도 해준다, 약속은 아주 뻔질나게 했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수두룩했어. 지금이야 애 낳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 물론 지금의 행복이 있지만 솔직히 난 결혼 전으로 돌아가면 돈 많이 벌어서 혼자 사는 걸 택할 것 같아. 그게 사실이야?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상상도 못했어. 늘 행복해 보였고 너무 잘 지내는 줄 알았거든. 내가 결혼을 한다면 딱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싶네. 그래도 결국 지금은 행복하잖아. 너희 부부 닮은 아이도 낳고 좋은 집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잖아. 결혼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아. 단순히 사랑만으로 평생 살 수도 없더라. 난 그런 생각을 했어. 사랑의 유통기한은 그리 길지 않다는 생각인데 결국 부부는 서로를 동정하고 또 존경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거지. 너무 사랑해서 사는 부부는 몇 없을 거야. 서로 사는 방향성을 맞춰 나가다 보니 자연스레 아이가 생겼고 부모가 처음이니 버벅이고 힘들어하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시간은 흐르더라고. 내가 샤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 올리브가 한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 사람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기에 부부관계에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서로에 대한 온도를 잔잔하고 적당하게 두는 것이 좋더라고. 친구의 말은 제게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전 결혼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죠. 전 친구와 대화를 나눈 후 남편에 대한 기대치를 확 낮췄고 지금 이대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의 감정이 식어 서로에게 무관심한 날이 오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또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금 끈끈해질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이렇게 먹으니 좋았어요. 실제로 남편과 결혼을 한 후 불만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도대체 왜 양말은 뒤집어 벗어두는지 또 옷은 제자리에 두지 않고 뱀 허물 벗듯 곳곳에 던져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다못해 밥 먹은 그릇을 왜 설거지통에 두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건지 하나부터 10까지 화나는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물론 아무리 마음속으로 참을인을 외쳐도 폭발하는 날은 있었어요. 올리브 정말 해도 너무 한 거 아니야? 난 요즘 매일같이 올리브가 어질러둔 것들을 치우느라 하루가 지나고 있다고. 빨래는 빨래통에 그릇은 설거지통에 두는 게 그렇게 어려워? 스쿨버스 타는 애들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거 아니냐고. 왜 어지르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건데? 샤론 좀 제발 그만해. 냅두면 내가 알아서 치운다고 몇 번을 말하는 거야. 샤론만의 방식이 있듯 나만의 규칙도 있는 거야. 왜 내 모든 것을 샤론 기준에 맞춰서 살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 우리는 평생을 얼굴 붉히고 싸울 수밖에 없어 알아? 폭발을 해봤자 남편과의 대화는
답답함, 그리고 분노로 끝이 났습니다. 물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저렇게 버럭 화를 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또 좋다고 웃곤 했죠. 아, 이게 정말 부부구나. 우리가 만약 커플이었다면 진작에 헤어지자며 소리쳤을 것 같은데 부부라서 싸우더라도 맞춰 나가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끈끈하구나. 전 이런 생각들을 했고 확실히 부부로 사는 삶은 힘들지만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맞추고 싸우고 화해하느라 저희 부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고 맞춰지는 것들, 또 포기하는 것들이 생기며 저희 부부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평화가 찾아올 무렵 남편은 제게 약속했던 여행과 휴식을 함께 해줬어요. 폭풍 전야를 모두 보내고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여행길에 나섰던 것은 바로 호주 인근에서 보트 여행을 하는 것이었죠. 보트는 언제 타도 참 스릴 있고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줘서 제가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런 보트를 오랜만에 탄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참 좋았어요. 저희 부부가 떠난 곳은 퀸즐랜드 케언즈 해안을 시작으로 약 38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쭉 달렸습니다. 남편도 저도 보트를 몰 수 있어서 저희 부부에게는 제격인 여행이었죠. 그간 다투느라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면서 너무 시원했어요. 오랜만에 한없이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지어주고 서로의 눈을 오래도록 본 날이었죠. 이 행복함을 누리며 한참 바다 한가운데를 달리던 중 저희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보트가 마치 바닷속에서 누군가 확 잡은 것처럼 휘청하며 멈추고 말았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보트가 갑자기 왜 멈췄지? 밑에 뭐가 걸린 건가? 맙소사, 걸린 거면 어떡해? 큰 배도 아니고 작은 보트라 정말 위험한데 올리브 우리 너무 멀리 나왔어. 샤론 우선 진정해. 지금 보니까 우리 보트 닷에 연결된 줄이 모터에 엉켜버린 것 같아. 저희 보트에 닷에 연결된 줄이 모터에 엉키면서 보트가 멈췄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컸어요. 이미 해안가에서 너무도 멀리 와버렸고 심지어 이 보트는 큰 배도 아니라 저희 부부가 구조될 때까지 버티기에도 아슬아슬했죠. 하다못해 파도의 중심이라도 잃는다면 그대로 전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어요. 침착해야 하는데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숨이 턱턱 막히며 눈물만 나왔습니다. 남편이 뭐든 해보겠다 했지만 발을 움직일 공간도 없었고 심지어 바닷속 안에서 걸린 줄을 남편이 자를 수 있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광활하고 넓은 바다만 보였고 아무도 없었어요. 올리브 우리 이제 어쩌지? 이 넓은 바다에 정말 우리 둘뿐인데 누가 알고 우리를 구조해주겠어. 지금도 파도에 아슬아슬한데 이러다 보트 뒤집히거나 우리 균형 잃으면 끝이야. 정말 어떡해. 이렇게 죽나 봐. 전 한없이 눈물을 쏟아냈고 계속해서 달래주던 남편은 조용해졌습니다.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던 남편이 조용해지자 전 더욱 두려워졌어요. 한참을 울다 남편을 쳐다본 바로 그때 큰 파도의 보트는 균형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보트를 꽉 잡고 저희 부부는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큰 파도에 보트가 쓸려 들어가면서 뒤집혀 버렸고 순식간에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보트를 뒤집어야 저희 부부가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물에 빠진 저희 부부 그리고 뒤집어진 보트는 바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물속에 둥둥 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빠진 바다는 상어가 출몰하는 지역으로 언제든 습격을 받을 위험이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사고가 일어났기에 구명조끼나 구조에 사용되는 응급 상황 표시 기기 등은 전혀 챙기지 못한 상태였고 그저 상어밥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괴로웠습니다. 제가 발버둥을 칠수록 점점 입과 코에 들어오는 물은 많아졌고 제 몸에 가득 있던 힘은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대로 내가 힘을 빼면 난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겠구나. 사람 목숨 참 하찮네. 오랜만에 남편이란 건 보트 여행을 하다 허망하게 죽는다니.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이럴 줄 알았으면 화내지 말고 한껏 사랑해 줄 것을. 점점 몸에 힘이 빠지며 어지럽고 차갑던 감각도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긴장을 확 풀었더니 이상하게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물을 먹으며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말이죠. 바로 그때 남편은 저를 흔들었고 제게 무언가를 안겨줬습니다. 샤론, 정신 차려. 이걸 꽉 잡아. 절대 여기서 정신을 잃으면 안 돼. 알겠지? 이걸 잡고 있으면 물을 먹지 않아서 우리가 숨 쉬는 것에는 지장이 없어.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우린 해낼 거고 할 수 있어. 남편은 닻에 연결된 공 모양의 부표를 제게 준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그 부표를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눈물을 흘렸어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버틸만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늦은 밤이 오니 체온은 급격하게 떨어졌고 상어밥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은 더욱 커져갔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생각을 하려 했지만 전 제정신이 아니었죠. 올리브 이러다 우린 상어 습격을 받아서 갈기갈기 찢겨 죽을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게 아닌데 왜 하필 오늘 보트를 몰고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보트를 탈 거면 안전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어야지. 이게 다 올리브 너 때문이야. 결국 네가 나를 죽이는 거라고 알아? 전 정신이 반쯤 나가서 남편에게 모진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소리치며 난리를 치던 와중 남편은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을 해냈죠. 잠깐만 샤론, 핸드폰 어딨어? 이 말 한마디가 고작 스마트폰 하나가 저희 부부에게 어떤 결과를 준지 모릅니다. 전 작은 가방을 가슴에 메고 탔고 그 안에는 삼성 갤럭시가 있었죠. 한국의 삼성은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들어 마침 보트 여행을 하기 2달 전에 갤럭시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 갤럭시를 떠올리고 번뜩인 이유가 있었어요. 일반적인 핸드폰은 바닷물에 잠긴 지 2시간이 경과하면 물이 젖어 작동이 어렵죠. 그러나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에는 위대한 방수 기능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희망을 걸고 물속에서 어렵사리 가방을 열어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삼성 갤럭시 방수 기능이 대단하다고 했으니 정말 괜찮겠지? 저희 두 사람은 작은 부표 하나를 손에 쥐고 중심을 잡고 있었기에 조금의 움직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이기심에 둘 다 부표를 날리고 죽을지도 몰랐으니 말이죠. 물론 가방을 열기 위해 손을 떼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조건 제가 해야 했는데 한 손을 부표에서 떼는 순간 죽을 것 같았으니 말이죠. 전 이미 제정신이 아니라 오락가락했고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밤중에 먼 바다는 빛 하나가 허용되지 않는 짙은 어둠이 잔뜩 깔려 있었죠. 제대로 보이는 것도 없고 그저 무서웠습니다. 제가 허둥지둥거리며 제대로 못 열자 남편은 제게 그랬어요. 샤론 잘 들어. 둘 중 하나라도 중심 잃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몸에 힘 빼고 지금처럼 가만히 있어. 내가 손을 뻗어서 그 가방을 열고 핸드폰을 꺼낼 거야. 이 과정에서 샤론이 겁먹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부표가 뒤집어지거나 핸드폰이 바닷속으로 빠질지도 몰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남편은 제게 아주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마지막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으니 말이죠. 전 남편의 말처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아예 눈을 감고 차분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침착하게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삼성 갤럭시를 꺼냈습니다. 눈을 뜨려는 바로 그때 남편은 비명을 질렀어요. 샤론, 우리 살았다고. 세상에 갤럭시 정말 미친 거 아니야? 같이 물에 빠져 있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 지금. 기다려봐. 구조 요청부터 하자. 맙소사 삼성 갤럭시 정말 미쳤구나. 내가 만약 2달 전에 핸드폰을 이걸로 바꾸지 않고 아이폰을 쓰고 있었다면 우린 정말 죽었겠어. 놀랍게도 삼성 갤럭시는 전화와 메시지 모두 정상 작동을 했고 해상 구조대에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삼성의 기술이 대단하여 방수 기능이 있다고 한들 장시간 바닷물에 빠져 있으면 작동 불가라고 했죠. 그러나 운이 좋게도 제 가방 안에 물이 많이 차지 않았고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핸드폰이 가장 위쪽에 있었습니다. 즉 물에 많이 노출되지 않아 버틸 수 있었고 일부 침수는 거뜬하게 견딘 거였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갤럭시에 대한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던 이 어두운 바닷속에서 해상구조대가 저희를 찾기란 어려웠어요.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해안가에서 40km 안팎으로 나왔다는 정도인데 그건 너무도 허탈한 정보였죠. 바로 그때 해상구조대는 저희에게 되려 물었습니다. 갤럭시 핸드폰이 정상 작동 중이라고 했죠? 혹시 GPS 기능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사용할 수 있다면 위치를 공유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놀랍게도 이 GPS 기능을 이용해 해상구조대는 저희가 빠져있는 지점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만약 이 기능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해상구조대에 연락은 했지만 저희를 찾느라 시간이 흘렀을 거고 저희가 못 버텼을지 모릅니다. 이뿐 아니라 근처에 왔는데 물에 휩쓸려 안타까운 2차 사고가 발생했을지도 모르죠. 저희 부부는 정말 이제 살았다는 생각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살았어. 올리브 정말 이렇게 살다니. 난 우리가 상어한테 습격당하거나 이렇게 있다가 저체온증으로 죽을지 알았어. 이 작은 부표를 잡고 어떻게든 살겠다고 있는 게 맞는지 차라리 손잡고 부표를 던져버리고 같이 저 세상으로 갈까 싶었어. 진짜 한국 핸드폰이 아니었다면 우린 정말 죽었을 거야. 근데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서로에게 미안함을 표하고 감사함을 표하며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 치 앞도 안 보이던
어둠이 깔린 이 바다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해상구조대는 저희에게 미리 말을 했습니다. 배가 근처에 오면 손을 흔들거나 소리쳐달라고 말이죠. 멀리 있는데 미리 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저희는 이미 오랜 시간 물에 빠져 힘이 없으니 기절할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배가 가까이 다가오길 숨죽여 기다렸어요. 배의 파동에 파도가 쳐서 저희가 위험할까 아주 천천히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다가온 그 순간 남편은 과감하게 한 손을 번쩍 들어 미친 듯이 소리쳤죠. 소리를 치다 남편은 갑자기 핸드폰 후레쉬를 켜서 저희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조대가 투입되었어요. 여기에요, 여기. 살려주세요. 저희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해상구조대를 통해 구조가 되었습니다. 구조대 역시 저희에게 천운이라며 말을 했죠. 갤럭시의 방수 기능이 좋다고는 들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GPS 기능까지 더해져 수색 시간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또 후레쉬 덕분에 저희 위치를 단번에 알 수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전 기억이 없습니다. 구조가 된 후 저는 곧장 정신을 잃었다고 들었어요. 긴장감뿐 아니라 저체온증으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희 부부는 서로를 보며 웃음 짓고 또 눈물을 흘렸어요. 5일 정도 같이 입원을 하여 필요한 치료를 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트 여행을 하고 당일에 돌아오려 했던 집에 무려 6일 만에 돌아오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그런지 전 제 2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사람 자체가 변했습니다. 남편이 양말 좀 뒤집어 벗으면 어떻고 옷을 던져두면 어떤가요? 소중한 저 사람이 제 곁에 있는걸요. 저희 부부는 연애 때보다 오히려 더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이유는 따로 있어요. 단순히 한국의 삼성 갤럭시가 정말 대단하다는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호주 사이에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새로운 갤럭시 모델을 출시함과 동시에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SNS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갤럭시 방수 성능을 강조한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죠. 그 당시 방수 기능이 대단하다고 하여 많은 호주인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실제로 정보를 찾아보니 호주에서만 무려 310만 대 이상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ACCC는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를 보고 갤럭시 구매를 하여 오해가 생겼다며 이의를 제기했죠. 삼성전자 측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노출했다며 물에 노출된 갤럭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비자 불만 수백 건을 검토했으며 많은 경우 제품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1,400만 달러, 한화로 약 180억 원의 벌금을 물었는데요.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스마트폰 방수 기능에 대한 과장 광고 혐의로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 이제는 다시 말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직도 호주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갤럭시는 과장 광고를 한다는 인식이 있죠. 전 이게 너무도 속상해서 알리고 싶었습니다. 핸드폰 사용의 편리함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목숨을 살린 핸드폰이니 말이죠. 그리하여 저희 부부는 삼성전자 호주 법인의 목숨을 구해준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감사 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30대의 샤론이라고 합니다. 말을 어떻게 꺼내고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의 훌륭한 기술력을 일반 시민인 제게 누릴 수 있게 해줘 감사합니다. 저와 남편은 얼마 전 호주의 한 해안가에서 보트를 타고 시간을 보내던 중 파도에 보트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어요. 작은 부표 하나를 둘이 붙잡고 우리는 죽을 거라며 절망하던 중 이 삼성 갤럭시가 정상 작동을 해줘 해상구조대 지원도 하고 후레쉬를 통해 저희의 위치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부부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감히 도대체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의 목숨을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단한 삼성의 기술력은 호주에 제가 아는 사람들,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전할 예정이에요. 단순히 사용이 편리한 핸드폰인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 목숨까지 구할 수 있는 기술력을 지니고 있으니 말입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삼성의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전 제 진심을 담아 감사 메일을 보냈어요. 물론 일도 바쁘실 테고 제 메일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감사 메일을 받은 삼성전자 호주 법인 차경 화나인 부장님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샤론과 올리브의 임명을 구할 수 있게 돼 진심으로 기쁘고 저희 삼성전자 역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여 삶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발전하겠습니다. 짧은 메시지지만 제게는 큰 울림을 줬어요. 이렇게 높고 대단하신 분이 답변을 손수해 주실지도 몰랐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의 위상이 대단하고 높다고 감히 제게 말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놀랍게도 전 여전히 그 핸드폰을 이후에도 사용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되니 바꿀 이유가 전혀 없었죠. 또 저희 부부의 목숨을 구해줘서 그런지 애착이 더 가기도 했습니다. 전 이 사실을 호주 내에 널리 알리기 시작했고 모두들 입을 모아 말했죠. 세상에 삼성 갤럭시가 사람 목숨까지 구한다니 대단해. 아이폰이랑 비교를 해봐. 아이폰은 날이 추우면 바로 전원 꺼지고 난리잖아. 그러니 방수는 기대할 수도 없는데 삼성은 정말 대단하다. 쓰레기 아이폰이랑 비교 불가지. 나도 이미 갤럭시로 갈아탄 지 오래야. 이게 실전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이다니 진짜 대단하다, 삼성. 삼성 때문에 한국에 대해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 역시 간넋이 아닐까? 갤럭시 대 아이폰, 이제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지. 아이폰은 그저 감성에 미친 자들이 사용하는 거고 갤럭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현명한 사람들이지. 다들 이 글을 보고도 갤럭시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정말 유감이야. 제가 작성한 글은 정말 반응이 뜨거웠어요. 전 삼성의 갤럭시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싶었지 아이폰을 무시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비교 대상인 것은 어쩔 수 없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아이폰을 사용했지만 불편한 것이 참 많았거든요. 손에 들고 있다 떨어뜨리면 바로 박살이 나는 그야말로 유리폰이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잔 고장도 심하고 세면대에 잠시 빠뜨리면 바로 먹통이었어요. 방수는 기대할 수도 없고 날씨 영향까지 받아서 너무 덥거나 추우면 먹통이었죠. 이런 불편함에 화가 나서 갤럭시로 넘어온 건데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에서는 아직도 아이폰이냐 갤럭시냐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갈렸는데 지금 호주에서는 국민의 80%가 전부 대한민국 기업의 삼성이 만든 갤럭시를 사용합니다. 미국 아이폰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의 차이를 호주 시민들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전 감히 호주 당국에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실전에서 입증해버렸고 결코 과장 광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사람 목숨 둘을 살리며 입증했는데 아직도 과대 광고 혐의가 있는지 말이죠. 삼성이 왜 그 큰 돈을 벌금으로 물었는지 정말 속이 답답하고 터질 지경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삼성 갤럭시 그리고 삼성전자의 나라 한국은 제 평생 살며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오면 전 그들에게 삼성전자의 감사함을 대신 표현하곤 합니다. 글을 쓰다 보니 이야기 초반부터 저의 이야기가 줄기차게 많았네요. 직접 이런 사연들을 써본 적이 없어서 주저리 쓰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겪은 그날의 일은 저와 저의 남편 기억 속에 아주 강하게 자리 잡혀 있어요. 전 지금도 한국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다른 제품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 자식들에게까지도 대대손손 알릴 거예요. If it wasn't for Galaxy phones in the dark sea, we wouldn't be. 일본인들이 어느 한국인 개발자에게 악성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 착한 척 하느냐? 감히 한국인 주제에 대일본 제국을 돕겠다고 설치는 거냐? 식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현재는 일본에서 관광 가이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이드 일을 하러 왔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 일본에 올 때는 국제학교 영어 교사로 왔었죠. 일본에 오기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일본 문화를 좋아했기 때문이었어요. 애니메이션, 만화, 그리고 일본 전통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일본의 정갈하고 미니멀한 디자인, 세련된 기술,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가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벚꽃 축제, 첨단 기술의 도시 풍경,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 이런 이미지들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살아보니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아름답고 매력적인 면도 많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도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제가 일하는 국제학교에서 겪은 문제였어요.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영어 발음이었는데요.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은 알아듣는 게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건 일본어와 영어의 의문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어에는 자음 연속음이 거의 없어서 학생들은 스트리트나 스프링 같은 단어를 발음할 때 모음을 끼워 넣어 스토리토, 그리고 스프링구처럼 말합니다. 게다가 일본어의 음절 구조는 주로 자음과 모음 패턴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빅을 비구로 발음하죠. 무엇보다 강세와 억양의 차이도 큰 문제였어요. 일본어는 음의 고저로 강세를 표현하지만 영어는 강세 있는 음절을 더 길고 크게 발음하거든요.
이 차이 때문에 학생들의 영어 발음이 평평하고 단조롭게 들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발음은 둘째치고 이 강세 때문에 머리가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발음 연습을 위한 특별 수업을 만들고 개별 학생들과 1대1로 연습하는 시간도 가졌죠. 학생들이 영어 원어민의 발음을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오디오 자료도 활용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발음 향상 속도가 학교 측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일본어라는 언어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학교는 이런 상황을 아무리 설명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영국인이시잖아요. 다른 일본인 선생님과는 달라야죠. 라고 말할 뿐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건 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는 있었어요. 바로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현영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반 학생이 아니었어서 몰랐는데 한국에서 왔던 현영이는 영어가 굉장히 유창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영어권 국가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어요. 외국이라고는 일본밖에 와본 적이 없더라고요. 영어 문장 구성도 훌륭했고 단어 선택도 굉장히 고급졌습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것 같더라고요. 일본 학생들의 어휘력은 영국으로 따졌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었는데 현영이의 수준은 영국 대학생들과 견주어도 모자랄 것 없어 보였어요. 실제 나이는 고작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일본과 한국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붙어 있는데 대체 왜 다른지 말이죠. 그래서 한국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어의 특징이 영어 발음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선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 체계가 영어와 꽤 유사하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어에는 영어의 F와 V 소리와 비슷한 발음이 있어서 한국인들이 이 소리들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일본어에 비해 강세와 억양의 변화가 뚜렷해서 한국인들이 영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익히는데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감탄했던 건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적 분위기예요. 영어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국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정확한 발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일본은 영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길거리에서 영어로 길을 물어보면 도망가는 일본인이 많아요. 글로벌 진출이라는 말은 상위 1%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영어 교육은 이런 국제학교에서나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나름이죠. 앞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국제학교의 교육도 그다지 질이 좋지 않다는 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현영이가 굳이 일본에 온 이유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질문을 했더니 현영이는 아주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역사학자가 되려면 한국에 있어야지. 왜 일본에 왔느냐 물으니 한국인 현영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알려면 일본의 역사도 알아야 해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일본은 한국을 침략했던 역사를 축소하고 없는 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학교에서는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본어를 해야 일본인들한테 진실을 알려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와 같은 일을 알리려면 영어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일본에 온 거예요.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토록 깊은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떤 교육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영이와 가까워지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교실에 들어갈 때 학생들이 갑자기 조용해진다거나 제가 질문을 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어느 날 제 책상 서랍에서 집에 돌아가세요 라고 쓰인 쪽지를 발견했어요. 다른 날에는 제 신발 안에 못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죠. 학생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큰 소리로 외국인은 집에 가야 해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계속해서 저를 모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설명을 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일부러 큰 소리로 하품을 하거나
책상을 두드리며 집중을 방해했죠. 심지어 제가 칠판에 글을 쓰고 있을 때 뒤에서 지우개를 던지는 학생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하고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고 밤에는 불안감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현영이가 퇴근 준비를 하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선생님, 혹시 이지매를 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지매, 즉 일본식 집단 따돌림이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의 정확한 설명이었던 거죠. 일본의 이지매 문화는 매우 복잡하고 뿌리 깊은 사회 문제예요. 이는 단순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넘어서 집단이 한 개인을 체계적으로 고립시키고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지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은밀함과 지속성이에요. 이지매는 대부분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직접적인 폭력이나 욕설 대신 무시하기, 소문 퍼뜨리기, 은근한 조롱 등의 방법을 사용하죠. 이런 방식 때문에 피해자는 종종 자신이 이지매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어요. 더 큰 문제는 이지매가 일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회화의 한 과정으로 여기며 충격을 이겨내면 더 강해진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이런 인식 때문에 이지매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심각한 우울증, 불안장애, 자존감 하락 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지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죠. 그런데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자신의 이지매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못 버텨? 쟨 어차피 안 될 애였어. 지가 나약해서 그렇게 된 걸 왜 내 탓을 해? 난 쟤를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보통 이런 이지매는 직장이나 학교 친구, 선후배 간에 일어나지 학생과 선생 사이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지매의 대상으로 삼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게다가 저는 외국인이에요. 이런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장벽 때문에 제가 더 쉬운 표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 현영이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그동안의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현영이도 역시 이지매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영이는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에서 온 유일한 교환 학생으로서 처음부터 다름을 가진 존재였죠. 처음에는 호기심의 대상이었지만 점차 질투와 배척의 대상이 되어갔다고 해요. 현영이가 겪은 이지매는 제가 겪은 것보다 더욱 교묘하고 잔인했어요. 학생들은 현영이가 한국어로 통화할 때마다 주변에서 큰 소리로 웃으며 조롱했고 수업 중에 현영이가 발표를 할 때면 모두가 일부러 하품을 하거나 고개를 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래도 버틸만 했다고 해요. 하지만 SNS를 통한 괴롭힘은 아무리 현영이라도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익명으로 현영이의 SNS에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현영이가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자 심지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현영이를 사칭하기도 했죠. 이런 온라인 괴롭힘은 24시간 내내 현영이를 괴롭혔고 그곳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었다고 해요. 선생님,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버틸 수 있었죠. 한국은 침략의 역사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세월을 많이 견뎠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익숙하고요. 우리 역사를 보면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이겨냈어요. 저도 그런 정신을 물려받고 싶어서 힘들어도 버텼어요. 저는 현영이의 말을 들으며 어린 나이임에도 굳건한 심지를 가진 현영이가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현영이마저 이런 이지매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지매하는 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교육 현장의 질서와 존중을 해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교장 선생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교장 선생님에게 학생들의 모욕적인 행동들, 은밀한 괴롭힘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무덤덤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브라운 선생, 그건 그저 아이들의 장난일 뿐이에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이런 심각한 문제를 그저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큰 충격을 받고 이런 이지매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브라운 선생, 우리 학교에는 이지매 같은 건 없어요. 당신이 외국인이라 우리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좀 더 적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완전히 좌절감에 빠졌어요. 학교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산산조각 났죠.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일본을 떠날 순 없었어요. 제 집 계약이 아직 몇 달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일을 찾아보기로 했죠. 마침 외국인을 위한 여행 가이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어요. 영어와 일본어를 모두 할 수 있는 제게는 딱 맞는 일이었죠. 이게 바로 제가 여행 가이드를 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런데 여행 가이드로 일한 지 3개월 차가 되었을 때 일본에 온 이래로 가장 큰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그 내용은 바로 일본 난카이 대지진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설마 하는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죠.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고 새로운 예약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행사는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고 우리 가이드들은 당분간 일거리가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약을 취소한 사람들을 나무랄 수는 없었어요. 그만큼 일본의 상황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죠. 난카 아이트로프 지진은 일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과거의 기록을 보면 이 지역에서는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지진이 1944년에 있었으니 이제 그 주기가 다시 돌아온 셈이죠. 저도 일본에 있는 동안 크고 작은 지진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죠. 하지만 이번 난카이 트로프 지진에 대한 경고는 정말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러던 와중 어느 날 저는 또 한 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대단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역사를 배우기 위해 일본에 왔던 담대한 현영이를 만나며 크게 놀랐는데 말이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더욱 불안한 생활을 이어갔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작은 흔들림에 깜짝깜짝 놀라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비상용품도 꼼꼼히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죠. 어차피 떠날 거, 지금 당장 떠날 건지, 아니면 집 계약이 끝날 때까지 일본에 남아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일본 정부에서는 앞으로 별다른 관측이 없다면 지진주의보를 철회할 거란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말에 안도하기는 했지만 혹시 몰라서 방제용품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방제용품 코너는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휴대용 정수기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이거라도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에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다른 손이 제 손보다 빨리 그 정수기를 낚아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중년의 일본인 남성이었어요. 그의 장바구니를 보니 이미 여러 가지 방제용품들로 가득 차 있었죠. 순간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마저도 가져가려고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짜증이 확 났지만 애써 감정을 누르고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그 정수기 하나만 양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방제용품을 하나도 못 구했거든요. 하지만 그 남성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미안합니다만 저도 필요해서 산 겁니다. 다른 걸 찾아보세요. 저는 그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일본인들은 대부분 친절하고 배려심 깊었거든요. 하지만 이 위기 상황 앞에서는 그들도 결국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이미 많은 물건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만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했지만 그 남성은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학교에서의 경험과 마트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일본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본 거예요. 평소에는 예의 바르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요. 물론 이것이 일본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가 본 광경은 그러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는데 그건 바로 제가 마트에서 몇 번 마주쳤던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중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아까 물건을 사려다가 못 사신 걸 봤어요. 혹시 방제 용품을 찾고 계신가요? 저희가 가진 것 하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놀라서 그 남성을 바라봤어요. 그의 손에는 2개의 방제용품 세트가 들려 있었고 그의 뒤로는 3명의 아이들이 서 있었죠. 저는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이 많으신데 그쪽에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혼자라서요. 그러자 그 남성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는 이미 집에 가족 수대로 방제용품을 구비해 놨어요. 이건 여분으로 산 거라 남는 거예요. 이거 2개 다 가져가세요.
아예 두 개를 다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왜인지 일본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조심스레 국적을 여쭤보니 한국인이시더라고요. 현영이 이후로 처음 만난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려는데 누군가가 제 등 뒤에서 섬찟한 목소리로 저기요 라고 하더라고요. 돌아보니 아까 제게 양보하지 않았던 그 일본인 남성이었어요. 그는 불편한 표정으로 한국인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죠.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운 어조가 느껴졌어요. 우리나라는 자연재해가 많아서 각자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거든요. 남에게 의지하는 건 좋지 않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 같은데 일본에서 이런 문화는 좋아 보이지 않으니 중단해주세요.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공손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 날카로웠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인은 제가 한국인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걸 민폐라고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게 무슨 무례인지 당혹스러우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화를 낸 건 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바로 한국인 남성이었죠. 서로 돕는 것이 어째서 나쁜 습관이 된다는 거죠. 위험한 시기일수록 더 단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인간이란 돕고 사는 존재예요. 일본인 남성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다시 반문하듯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인들은 이해 못하죠. 이게 우리 일본의 방식이니까요. 각자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챙기는 게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르면 가만 계세요. 그러자 한국인 남성은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하며 말을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방식이에요. 서로 돕는 것이 어떻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오히려 함께 힘을 모으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현영이에게 들었던 어려울 때 서로를 의지하며 위기를 극복해낸 한국인들이 생각난 건 왜일까요? 이 말을 들은 일본인 남성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 우리 일본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여기서 살아본 적 있나요? 대일본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지만 한국인 남성도 만만치 않았죠. 일본과 같은 자연재해만 없었을 뿐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가 초토화된 적이 있을 정도로 크나큰 위기가 많았어요. 일본만 어려웠을 거란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일본인 남성은 결국 참았던 화를 냈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여기서 살아본 적 있어? 우린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야. 말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성질을 내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며 화를 내는 일본인은 처음 봤어요. 하지만 한국인 남성은 화를 낸다고 똑같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행동은 그저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하려는 것뿐이에요. 당신은 외면하고 지나쳤던 사람을 제가 도와주니까 괜히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마음에 화내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일본인 남성은 전곡을 찔린 듯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떠났고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한국인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영이도 그랬고 지금 나를 도와준 이 한국인 가족분들도 그렇고 뭔가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다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한국인 아빠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아내분과도 만나게 되었고 알고 보니 저보다 3살이 많은 언니셨어요. 자주 통화하며 지내다 어느 날은 한국인 가족 댁으로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지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서자 낯선 향신료의 향기가 코를 자극하더라고요. 식탁에는 이미 여러 가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색색의 반찬들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그리고 하얀 밥까지. 모두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침이 고였죠. 저는 맛있게 먹으라는 말에 감사 인사를 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처음 먹은 건 조금 두려웠는데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순두부찌개라는 음식이었는데 고소한 향기와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맛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올 정도였어요. 일본의 미소시루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매콤하고 진하며 풍부한 맛이었죠. 그 외에도 불고기, 김치 등 다양한 한국 요리를 먹었는데 한 입 한 입 먹을수록 저는 점점 더 한국 음식에 매료되어 갔어요. 지금까지 제가 지냈던 영국 음식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음식이 제 입맛에 더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풍성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소화에 좋다는 매실차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새콤한 게 딱이더라고요. 차 하면 빠질 수 없는 나라가 영국인데 이런 생소한 차를 마시게 된 것이 행운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잠깐의 담소를 나눈 뒤 한국인 아빠가 일본에서의 계획을 물으셨어요. 저는 지진 위험 때문에 일본에 계속 남아있는 게 옳은 선택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죠. 저뿐만 아니라 한국인 가족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일 때문에 다 같이 일본으로 온 건데 당장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의 우려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도 같았고 말이죠. 그러다 우연히 일본의 지진 경보 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지진 정보 앱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 사용하다 보니 서버가 감당 못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일본에 지내며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지진 정보 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무료로 제공되는 앱을 사용했습니다. 그 앱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했는데 훨씬 효과적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국인 가족의 아버지 분께 말씀드렸더니 한국인 아버지는 눈이 커다래지며 놀라시더라고요. 그 사이트를 아시는군요. 사실 그 사이트 저와 제 동료가 만들었어요. 라는 말을 했죠. 저는 당연히 그 앱을 일본인이 만든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일본에 온 한국인 개발자였고 퇴근 후에 틈틈이 사이트를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순전히 공익 목적으로요.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일본인도 아닌 한국인이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니 정말 감동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국인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사이트를 한국인이 만들었다는 걸 안 몇몇 일본인들이 악성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왜 착한 척하느냐? 한국인 주제에 일본을 돕겠다는 거냐? 이런 식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수하게 돕겠다는 마음으로 큰 일을 한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 사이트를 만든 분이 사이트를 접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이럴수록 일본인들만 손해인데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선의의 행동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마트에서 봤던 일본인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위기의 상황에 서로를 도와야 할 때에 말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모습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한국분이 일본에서 만든 지진 정보 사이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당시 한국 학생들이 만든 코로나 확진자 현황 웹사이트를 참고한 것이었다고 해요. 한국 대학생들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는 건데 정부나 큰 기업이 할 일을 평범한 대학생이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무료 사이트였고 광고 같은 것도 게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정말 순도 100% 공익 목적이었던 거죠. 게다가 그 사이트가 워낙 유명해져서 나중에는 방송국에서도 그 학생들을 초대해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국민이 그 학생들을 칭찬하고 고마워했다면서요. 여기까지만 봐도 일본과 한국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군가는 고마워하고 누군가는 저주를 하니까요. 이 이유에 대해 한국인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아마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요?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 상해서요. 일본은 과거 식민 지배의 영향 때문인지 한국을 아래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일본은 예의를 중시하고 배려심이 깊은 나라라고 생각해 왔는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알던 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몇 번이고 확인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얘기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외국인이 한국에서 지진 정보 사이트 같은 걸 만들면 어떻게 행동하냐고 물어봤어요. 아마도 더 감사해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도와주다니 정말 고맙다고 했을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 때 외국인들이 한국을 돕겠다고 나섰을 때 정말 감동받았던 기억이 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저는 문득 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원래는 일본을 떠나면 바로 영국으로 갈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으로 가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겼죠. 그래서 만약 지진 경보가 해지되지 않는다면 바로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가겠다 결심했습니다. 사연을 적는 지금은 아직 철회되지 않았는데 곧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일본에서 남은 시간을 보낼지 아니면 한국에 갈지 정한 상태일 거예요.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여준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한국인 가족이었죠. 저는 이 사람들의 문화는 어떠한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 볼 생각입니다. 벌써부터 한국에 갈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밤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일본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건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아무쪼록 일본에 계신 한국 교민분들이 늘 안전하시길 응원합니다. 사연의 한국인 가족분들도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사연을 전달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